사랑하는 예비관광 통역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5년째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를 먼저 공부하고요. 제가 느끼고요. 그 체험을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설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것 너무 제가 안 보이시죠? 이쪽은 이쯤 서야겠다. 그래야 잘 보이겠네요. 먼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제 면접이 남아있는데, 면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스킬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우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찌 보면 이렇게 심사하고 선택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역사를 대하는 자세나 관통사에 임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면접의 질문으로서 답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것, 그리고 관통사에 우리가 뭐 이렇게 시험에 완전히 합격을 한다고 그때 인생이 그때 끝나요? 그거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거든요. 그럼 관통사 이후에도 우리에게 어떤 큰 메시지로 남을 만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올해가 우리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고 3.1운동 100주년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땐 99% 이거는 면접의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가진다면 관통서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 소재를 고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적 아니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일단은 저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저도 잠깐 좀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지금 몇 분 손 드셨는데, 예. 그러면은 실례지만, 캐나다, 미주 지역입니다. 미주 지역. 자, 미주를 제외한 혹시 중국? 중국 분 반갑습니다. 니하오. 네, 반가워요. 자, 미주, 중국, 일본. 일본 분이 안 계시군요. 그럼 나는 머리 만지신 거고요. 자, 나는 미국, 중국, 미주하고 중국 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네, 대만. 예, 반갑습니다. 대만. 예, 대만. 자, 그럼 중국, 대만, 미주 또 없으시고, 대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분들이신데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공부 국사하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임시정부 탄생의 배경은 어떤 운동 때문이었습니까? 3.1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게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강제로 합병을 당하고 10년 동안 엄청난 참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무단 통치 시대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참고 또 참다가 1919년에 조선의 백성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평화적 만세 시위를 벌였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3.1 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이 3.1 만세 운동이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불붙듯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말씀하셨지만 미주, 심지어는 남미, 중미 남미, 멕시코, 중국, 심지어는 일본까지 전 세계로 번졌는데,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덜 조직적인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이게 왜 가능하냐면,
붉은 악마라는 컨트롤 타워, 이 조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야.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중국 합쳐서 정부가 7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나라가 하나인데 정부가 7개면 안 되잖아요. 통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국내는 안 되고 당시 연해주 쪽으로 가면 이건 무장투쟁이고 상하이 쪽으로 가면 무역도시니까 외교 독립인데 어디로 갈까 굉장히 고민도 하고 그때 이제 난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단은 외교 독립론이 대세니 국제무역도시인 상하이로 우리가 정부를 좀 통합하도록 합시다. 거기는 외국인들의 조계지도 있고 안전하니 외교 독립의 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창호 선생님에 의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3.1운동은 임시정부의 어머니예요. 배경이고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아이를 받아낸 산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탄생할 때 2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뭐였을까요? 조국의 독립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몰랐던 또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민주주의는 그 시대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현대사에 나오는 4.19, 5.18 6.월민주항쟁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다. 당시 3.1운동 이후에 생겨났던 정부들, 대표적인 7개 정부 중에 국내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3회 임시정부, 이 모든 정부 중에 복벽주의, 임금을 다시 복귀시키자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정부는 없었고요. 모두가 공통점이 공화정을 주장했어요. 이미 임시정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었고요. 실제 임시정부가 탄생하면서 대통령, 국무총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시작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임시정부의 대부님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20년에, 그러니까 임시정부 탄생 1주년이죠. 이제 신년사, 임시정부 신년사의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수많은 동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에 황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황제? 없습니다. 대한제국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황제 있습니다. 그 황제는 바로 여러분이 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를 뭐라고 그러지? 빈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여성분 예쁜 비니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모자들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황제가 앉는 옥좌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황제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황제가 여럿이고, 우리가 흩어지면 별거 아닌 일반 개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황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임시정부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이동희 국무총리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황제, 즉 국민의 노복이다,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이동희 국무총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국민, 황제를 잘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황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노복을 바른 길로 잘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세요라는 신년사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에. 그런데 왜 99년 전에 이야기가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은지 아주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임시정부의 탄생과 동시에 생겨난 비전은 첫 번째, 따라볼까요? 조국의 독립, 민주주의의 실현,
이 두 가지의 비전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머리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슴에 담아두시면 아마 이번 시험 합격한 뒤에도 여러분들이 관통사 생활을 하시면서 꾸준히 몇 번이고 많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그 판타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의 유학 인구가 없던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셔서 박사학위를 따셨고요. 가장 또 연장자셨습니다. 1875년생이셨고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또 이씨예요. 약간 이씨 판타지가 있잖아요. 조선 사람들 그 왕조의 판타지도 있고 뭐 그 이씨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근데 가장 사람들을 자극했던 건 뭐냐면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윌슨이. 근데 그 학교에 이승만이 다니고 논문을 지도해줬다. 근데 3.1운동 직후니까 우리는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미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으로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스승의 나라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니? 이래서 확 민 거예요. 반대도 있었어요. 외교 독립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무장투쟁론자, 예를 들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일단 외교 독립에 대해서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승만 개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너무나 지나친 친미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이란 분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기고, 아마도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그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도 지금 상황에선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에 한 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속에서 이승만이란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막상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상해에 있어야 되는데요. 19년 연말에 오셔서 20년 여름까지 한 6개월 정도 상해에 머무르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광복할 때까지 한 번도 상해에 온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러고도 대통령이야 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스승의 나라 미국에 가서 강연하고 직접 미국에다가 호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당연히 미국 워싱턴으로 가신 거지 라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동미 국무총리 체제하에 임시정부가 쭉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했던 그 내용들 맞습니다. 연통제,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에서 애국공채 팔아가지고 군자금 모금하기 시작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 4년, 5년이 됐는데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는요,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외교 독립한다며. 그럼 뭔가 뭐 독립은커녕 뭐 독립의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난 5년간 독립은커녕 연통제, 교통국 전부 다 일본한테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다 해체되고 와해되고 임시정부에 돈줄 끊기고 미쳐버리겠는 거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신채호 선생이 나서십니다. 이거 이대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맡기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 있는 민족 독립 운동가들 다 오세요. 상해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임시정부에 나가야 될 방향과 저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불신의 문제, 이걸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라고 다 모인 거야. 그게 반드시 시험장에서 물어볼 무슨 대표회의? 이런 반응이면 곤란해요. 큰 소리로 따라하죠. 국민대표회의. 반드시 알아야 될 키워드입니다. 임시정부하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임시정부가 맞은 첫 번째 위기입니다. 국민대표회의. 이것이 1923년에 상하이에서 열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쇼타임이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무장투쟁론자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외교 갖고는 안 돼요. 지난 5년의 세월 우리가 흘려보낸 겁니다. 당장
이 정부 갈아엎고 다른 지역에 가야 됩니다. 무장투쟁만이 독립의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들을 창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파. 주로 무장투쟁론자들, 신채호 중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임시정부 누가 3.8로 받아냈다고요? 안창호. 그럼 만약에 안창호, 여러분들이 안창호 선생님이면 그 어렵게 만든 임시정부 막 뒤집어 엎고 딴 데 만들겠어요? 그 안창호 선생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러지 마시게 우리 차근차근 조금씩 바꿔나가세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조파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고 외교 독립론자들이나 아니면 실력 양성론자, 안창호 선생님이 실력 양성론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개조파,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가 6개월간을 싸워요. 결론을 못. 그러니까 참지 못한 당시에 김구 선생님, 이분이 현상유지파인데 이분이 시험에 왜 욕이 안 나오냐면 이 국민대표회에 참석을 안 해요. 현상유지파들은 참석 안 하다가 마지막에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못 들라는 거야. 당신들이 지난 5년간 여기서 고생해봤어요? 이때 김구 선생님 어머니 그 광락원 여사가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막 시장에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 시장 바닥에 떨어진 그 배추잎 막 그 쓰레기 같은 거 주워다가 물로 씻어갖고 배추국 끓여 먹였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지켜낸 임시정부인데 당신들 어디서 온 누군데 뭐라고 와서 엎어라 말아야 야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김구 선생님이 해산 명령을 내려요. 결국 해산시켜버렸어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 이 순간 이제 임시정부의 대표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임시정부의 큰 위기였습니다. 결정을 못 내고 국민대표회의가 끝났어요. 이런 가운데 2년이 더 흐르고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게 됩니다. 그리고 2대 대통령을 누가 하십니까? 유학자 박은식 선생님이 2대 대통령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병사하세요. 병사하시면서 유언으로 대통령 중심제는 1인에게 너무 의지하는 체제니 내각 책임제가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1925년에 이제 2차 개헌을 하면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요. 근데 내각 책임제 일본이 내각 책임제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저기서는 수상, 총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는 국무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무령이 중심이 되는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시정부에 비전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떠나가고 저 사람도 나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에이, 큰일 났다. 붙잡아야겠다. 그거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어요? 모두에게 다 감투를 씌워주면 당신 국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오늘부터 국무위원이세요. 그럼 왠지 제가요? 뭐 이러면서 소속감도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니까 안 나갈 거 아니냐. 국무위원들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요.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다 나가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뭐라고? 이러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김구 선생님이 야, 이거 쓰러져가는 임시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우리는 돈도 없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적은 인원과 가진 거 없는 돈으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의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김구 선생님이 역사의 이름을 서서히 드러내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산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라면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 그 자체입니다. 김구가 누굽니까? 황해도 해주 출생입니다. 1876년 어떤 일이 있었죠? 김구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강화도 조약. 잘하셨어요. 근데 관통사 준비하시는 분이 아주 잘생기셨네요. 잠깐 앞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그 차은우 닮았다. 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시고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광통역 안내사를 준비하고 있는 26살 강동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일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왜 들어가세요? 어딜 들어가? 잠깐. 아니 이분이
면접에 최적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 앞인데도 굉장히 또박또박 말씀도 잘하시고 말 한마디 음절 한마디 진정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기 뭐 관통사를 왜 하려고 하시죠? 저는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이제 그 역사적인 왜곡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슈화된 건데 그 이제 대만에서 지금 긴장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관통사 면접이요, 아나운서 시험이에요? 뭐 대치동 강사 뽑는 시험이에요? 말을 유창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성이 있게. 아니 뭐 외국에서 혹은 우리나라 손님들이 오시면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를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상과 눈빛, 진정성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말 잘할 필요 없으니까 전혀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기회 드릴게요. 같은 질문 안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위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위기는 국민 대표회의입니다. 정답!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아나운서 시험 아닙니다. 대치동 스타 강사 시험 아니에요. 관통사 시험입니다. 본질만 꿰뚫으면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심사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분이 제가 심사관이라면 아마 이분의 그 첫인상을 되게 중요시 볼 텐데 그 첫인상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 들어가서 겸손한 인사와 자세, 눈빛, 그리고 음성 하나하나에 그게 나올 텐데 우리가 무슨 프로페셔널 무슨 뭐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마음가짐이 그대로 묻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중간에 말을 좀 더듬으시고 면접하다가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아차 막 어떡하지? 난 이제 끝이야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 뭐 발 씹힐 수도 있는 거고 혀가 씹힐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지금 긴장을 했는데 사실 이건 이렇습니다.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됩니다. 전혀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김구 선생님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셨다고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학, 남접, 접주로 활동을 하시고 그때 동학을 정발하러 왔던 안진사라는 공무원 한 눈에 들어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양아들처럼 자라죠. 그 안진사의 아들이 안중근이에요. 그래서 안중근과 김구는 원래 김창순대 본명이 같이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자랐고 사랑하는 동생 토마스 안중근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신민회 활동도 하시고요.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상해로 건너가요. 그때 이분 나이가 44이셨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되게 늦깎이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이순신만은 못하죠. 이순신은 평생 지방 변방에서 맨날 그냥 고생하시고 군인 공무원 하다가 돌아가시기 7년 전부터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대기만성의 대명사들이죠. 44살에 다 가신 거예요, 임시정부에. 그래서 나 좀 써주십시오. 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먹 좀 쓰고 제가 등치 좀 있으니까 제가 문지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임시정부의 산파님이었던 그 안창호 선생님이 나이가 42이에요.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또 선배님 예우각스테거든. 저보다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문지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무국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경찰총장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오더니 뭐 감나라 배나라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빈정이 상하신 거죠. 창조파 개조파 정중히 나가주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인애국단이라는 의거단체를 1931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는 플랫폼은 만들었는데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탑재할. 그때 32년에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1932년에. 그렇죠. 이봉창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 간첩인 줄 알았대요. 일단 조선말이 어눌해. 조선말이 어눌하고
요 놈이 요게 간첩인지 진짜 독립운동을 하려고 온 사람인지를 알려면 뭐를 먹여보면 알아요? 술을 먹여보면 알아요. 술을 먹였더니 그때부터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데 일본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말도 잘해요.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간첩 아니냐. 맨날 일본 기모노에 게닥짝 신고 별명이 일본 영감이에요. 이거 처음에 의심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논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거죠. 당연히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더 크고 부강하니까 본토로 갔대요. 가서 뭐 제과점에서 운전수로 많이 이렇게 노동하고 일도 했는데 일본인이 되려고 이게 보지 않는 차별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했대. 왜? 믿었으니까. 일본과 한국은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기모노를 입고 게다짝을 신고 일본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다니고 일왕이 지나갈 때 천황폐하 만세하려고 그 자리에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왕이 지나가는 행렬에서 만세하러 갔다가 환호하러 갔다가 거기서 구금을 당해요. 이유는 조선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때 이봉창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이 아니었구나. 우리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고 하더니 결국은 나는 일본인이 될 수 없었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럼 나는 조선인이니 조선인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운동? 당연히 독립운동이죠.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 근데 마침 상하이 가면 임시정부가 있대. 무기도 만들어준대. 그래서 제가 무기 받으러 왔어요. 아주 논지가 분명해요. 실행이 어려운 거지. 비슷한 예로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에도 비슷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인도에 그 철기를 다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한 엘리트 인도 남성이 열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태워달라고 해도 쫓아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영국말도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영국식 공부를 했고 영국의 차를 마시고 영국의 법대로 계속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거든요. 그런데 검은 피부에 인도인이란 이유만으로 1등 칸에 탑승할 수 없어서 기차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때 그 남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하고 옷을 바꿔 입고 공부해도 영국인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봉창이 김구를 찾아온 거죠. 진정성을 느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음이 중요해? 발성이 중요해? 눈빛도 딱 이렇게 보면 좋죠. 막 이렇게 이러면 좋죠. 근데 사람 앞에서 이렇게 돼요. 불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관통사 시험에서 지나치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이 가진 소신을 따박따박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김구가 완전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탄을 만들어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기념 촬영을 해요. 독립운동가들은.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불교 용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사진 한 장은 남겨야 되지 않겠나. 후세인데. 그래서 머리를 잘 빗고 사진을 찍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야, 저 31살 젊은이 한 사람이 또 이제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는구나. 이렇게 침울해하고 있으니까 이봉창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선생님, 저는 영원한 쾌락을 향유하고자 이 길을 떠나는 것이니까 우리 두 사람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읍시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쿄로 가서 사쿠라다문으로 가서 일왕행렬에 폭탄을 집어던지는데 폭탄이 터지기는 했지만은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패를 했다고 하고 아쉬워합니다. 물론 저도 아쉽죠. 같은 그 조선인의 후손으로서. 하지만 저는 이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봉창의 결기가 또 다른 영웅을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으로 부르는 계기가 되거든요. 한인애국단의 입단원서를 들고 찾아온 두 번째 영웅,
윤봉길이었습니다. 윤봉길도 이제 뭐 무작정쯤 나온 사람이에요. 친구들한테 돈 꿔가지고 그냥 한 문장 남기고 갑니다. 장부 출가 생불안이라. 장부는 한 번 집을 떠나면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무작정 중국으로 왔는데 이봉창의 소식을 듣고 아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있나, 내가 가서 이봉창이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근데 이봉창 선배 뒤를 잇겠다 그러면서 상하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한테 그랬죠. 지금 이봉창 의거 이후에 중국의 상하이 그 신문사에서 이 이봉창 의거의 실패를 아쉽다는 논조로 대서특필을 했고, 이것에 열받은 일본이 상하이를 공격했고 이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홍구공원에서 일본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과 히로히토 일왕의 생일 잔치가 곧 홍코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때 일본의 전범놈들이 다 온다. 이거 완전히 말 그대로 그냥 죽일 놈들이 다 모이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원점 타격하겠다. 그런데 경비가 삼엄하니 이게 사전에 굉장히 정보를 많이 수집하세요. 이순신 장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정보를 많이 수집했는데 도시락 지참이라고 돼 있으니 수통과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가는데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윤봉길 의사는 굉장히 용의주도합니다. 그 의거 전날, 전전날, 그 전전날 계속 홍코공원으로 가요. 가서 지형지물을 살피고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마지막을 대비합니다. 그때 이런 글을 남겨요. 홍구공원을 걸으면서 잔디를 밟는데 이 잔디라는 게 밟으면 일어나고 또 밟고 지나가니 또 일어나 있고, 이게 마치 우리 조선 백성의 모습과도 같더라, 이런 말도 하고요. 아무리 영웅이고 아무리 강한 사나이 대장부를 하더라도 이 사람도 결국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두려웠을 테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혼자였으면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대비하기 전에 두 아들, 그때 갓난아기였어요. 강보에 쌓인 모순이 다미한테 편지를 남깁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두 아들아,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니들이 뼈가 있으면 반드시 이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라. 태극 깃발 높이 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 아비 없음 슬퍼하지 마.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잖아. 아비는 없지만은 호르몬이스라에서 성공한 사람이 뭐 맹자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에디슨도 있으니까 결코 슬퍼하지 마라라는 편지를 유언으로 남기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동포들한테, 후손들한테 또 편지를 남기십니다. 고향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죽음을 택해야 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편지를 남겨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선성악, 저는 그걸 따지기 전에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100만 명이 죽어가는 게 더 신경 쓰이십니까? 지금 내 손톱 밑에 박혀있는 가시가 더 신경 쓰이십니까? 나밖에 몰라요. 우린 그렇게 태어난 호모사피엔스예요. 다 이기적이야.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중요해요. 님비 현상 아시죠?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와? 안 돼. 하나 돼서 싸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류겠죠. 근데 인류가 하나 되긴 어려워요. 인간이란 존재는 밖에 적이 있어야 하나로 뭉치니까 인류가 하나 되려면 외계인이 침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웅,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 그분들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태어나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 살다가 가신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윤봉길이 자기를 생각했다면 죽지 않았겠죠. 김구도 마찬가지고, 세종이 백성들 위해서 한글 창제하다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영웅은 빨간 망토에 빨간 팬티를 입고 하늘을 나르는 게, 힘이 무식하게 막 초록색 괴물 돼서 세지는 게, 쇠로 만든 수트를 입고 광선 쏘는 게 영웅이 아니고요. 이기적인 호모사피엔스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영웅이다. 그 진정한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아니, 지금 박수 참으시면 어떡합니까? 뜨거운 박수를 우리가 보내드려야죠. 이 편지를 남기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 거사를 진행하셨고, 일본의 전범들이 싸그리 죽거나 불편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미국 군함에서 항복문서 도장을 찍을 때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일본 전범이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가서 도장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리를 불편하게 한 장본인도 바로 윤봉길 의사. 그날 그 장소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시각으로 봤을 땐 완전히 큰 승리였고, 뭐 그냥 대박이 터진 거죠. 이걸로 저 표현이 오늘날스럽긴 하지만은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은 대스타가 됩니다. 그전에는 임시정부가 상해 있는지도 몰랐던 국민당의 장제스는 김구 선생님을 직접 초대를 한,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결과까지 가죠. 지금으로 따지면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리고 중국 분들 특징이요, 중국 분들도 계시지만 두 가지를 그렇게 중시 여겨요. 첫째, 관시, 어떤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의리, 좋아하십니다. 중국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의리 좋아하시죠? 관우,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묻고만 계십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장제스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실제 그 약속을 지켜요, 이분이. 근데 문제는 뭐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어떻게 돼요? 같이 와요. 이게 스타가 돼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일본에 타겟이 된 거예요. 현상금이 걸려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서 8년간의 그 피난을 다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저기는 상해에서 출발을 해가서 항저우로 갔다가 전장으로 갔다가 창상, 광주, 류저우, 치장, 창사 거쳐서 이제 충칭까지 가는, 이게 8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8년의 세월 동안 김구 선생님은 묵묵히 임시정부를 이끌어갑니다. 다들 외면했던 임시정부를 이끌고 갔어요. 김구 선생님은 정말 임시정부의 대표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지켜준 사람이 진짜거든요. 잘 나갈 때 꼬이는 건 팔이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야 친구 아닙니까? 진짜 임시정부 자체예요. 이때 김구 선생님이 큰일 날 뻔해. 돌아가실 뻔합니다. 창사에 남목청이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밀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시 이제 우리 임시정부들이 여러 정당이 있었거든. 통합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거기서 총을 난 사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현익철 타민족 지도자들입니다. 사망, 이청천 장군, 일명 지청천, 경상, 김구, 유동열이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피를 흘리면서 김구하고 유동열 선생을 먼저 병원으로 옮겼는데, 김구 선생이 보더니 이 사람은 상처가 입혀서 끝났다. 끝나고 유동열을 보자면서 의사가 김구 선생님을 4시간 동안 방치해요. 죽은 줄 알고. 의사가 나를 진단해보고는 가망이 없다고 선언해서 입원 수속도 할 필요 없이 문간에서 명의 다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체력이 좋으시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수술하면서 보는데 안 죽는 거야.
이봐, 간호사, 저 사람 왜 안 죽어? 너 어떻게 된 거야? 가가지고 김구 선생 살렸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대단하시죠, 체력이. 그래서 이제 살아나셔서 결국 이제 충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요, 요걸 꼭 기억하세요. 임시정부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초반 상해 시절이 있어요.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이때 내각 책임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었고, 이봉창, 윤봉길 다 이게 상해 시절입니다. 그리고 8년간의 이동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충칭의 시절이 5년이에요. 40년부터 45년까지. 근데 사실은 이때가 임시정부가 꽃피던 시절이다. 상해는 외교 독립을 표방했지만 외교적 성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외교, 무장투쟁 전부 다 성과를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들 저 시험 준비할 때 카얄 포목을 해가지고 카이로 회담 기억하시죠?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가지고 카이로 회담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최초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했던, 뭐 적절한 시기에 이래가면서 약속했던 게 카이로 회담인데, 원래 그 카이로 회담에 독립 약속 계획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장제스를 만난 거예요. 좀 해줘요. 가서 좀 미국하고 영국 좀 설득 좀 해줘요. 장제스 의리 하오. 가서 장제스, 그 장제스가 설득을 한 거예요, 미국, 영국을. 그래서 한반도의 독립을 우리가 약속할게. 다만 적절한 시기. 이게 그때 붙은 거예요. 이거 외교적 성과 아닙니까?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입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요.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를 창설하는데 이것도 중국의 도움이 있어요. 국민당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지금 저 대만 분 계신데요, 그 지원을 해줬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고, 이 중에서 1943년에 그 영국군과 함께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요원이 9명이 뽑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면전구 공작대. 인면이 뭐냐면 인도와 미얀마를 한자로 면이라고 그러면 인도와 미얀마 지역에 전선을 구축하는 공작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가 하는 일이래요. 암호해독, 포로신문, 대적 회유방송,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약을 하고, 실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위기에 처했던 영국군을 탈출시켜 줌으로써 영국의 장군한테 큰 감사의 말을 듣기도 했던 게 바로 우리 한국 광복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총을 잡게 됩니다. 1945년 미국 CIA의 전신이었던 OSS의 도움으로 정진군이 창설되면서 전투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45년 9월에 한반도에 진입해서 일본을 쓸어버리겠다라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8월 달에 항복을 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조국 광복에 직접적인 일을 하지 못했고, 광복한 그날에 두 군합발을 디디지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조국 광복에 직접적으로 한 일이 없어서 우리의 입김이 약해지고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쪼개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그냥 일본 패망 직후에 소련이 밀고 내려오고 한 달 뒤에 미국이 들어오면서 우리 의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삼팍선을 찍 그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진출하잖아요. 미국이 그래요. 우리 미군은 군정을 실시할 건데, 이 한반도에 있는 정부, 당시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셨을 텐데 인정 안 해. 그리고 국외에 있는 거버먼트, 정부도 인정 안 해. 이래버린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충칭에 있다가 장제스가 보내준 수송기를 타고 상하이로 오셨어요. 와가지고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그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니까 김구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건 말리지 않는데 개인 자격으로만 들어올 수 있지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임시정부를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처음에. 한 열흘 정도 계속 미국 사령관하고 실갱이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데. 자, 본인께서, 자, 일단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당시 김구 선생님이시라면 일단은 국내로 들어와서 조국 강복을 위한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에 남아서 뭐 망명정부를 만들든 확실한 어떤 보장을 받고 들어오시겠습니까? 중국에 남겠습니다. 중국에 남겠다.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아니, 이대로 포기하고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수십 년간 거기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이런 선택을 하시죠. 내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러다 우리 민족이 반으로 쪼개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감투 따윈 필요 없고 물구덩이든 불구덩이든 어디든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수송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데,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게 되면 다 마중 나와서 막 카퍼레이드 비슷하게 될 것 같으니 미국에서 극비리에 진행을 해요. 김포공항에 내리셨거든요. 미군 장교 2명만 나와 있더래요. 국민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왔는데 김구 선생님이 수십 년 만에 바라본 조국의 모습이 두 얼굴이었어. 첫 번째, 생각보다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밝더래요. 여기서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가 있구나. 아이들이 조잘되고 까르르고 웃는 모습에 우리의 미래가 있더라,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다닥다닥 붙은 그런 토막집들, 그 쪽박집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더 가난해졌나, 일본 지배하에 이렇게 우리가 짓밟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더라는 겁니다. 자, 김구 선생님은요, 국내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조국 강복을 위해서,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북이 반으로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다가 1949년에 바로 여기에요. 경교장이라고 임시정부의 마지막 정사죠. 그곳에서 안두희라는 암살자의 흉탄에 결국 서거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김구가 죽었습니다. 김구가 죽었으면 임시정부도 끝난 거죠. 그럼 김구의 죽음과 함께 임시정부는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정신은 우리 가슴속에 대한민국의 정신에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아시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도 하지만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김구는 죽었지만, 임시정부는 사라졌지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진 것이 아닌 김구의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면면이 살아있고 임시정부의 DNA는 대한민국의 혈맥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구가 꿈꾸었던 세상, 100년 전에 김구가 바랬던 소원이 과연 지금 이루어졌는지, 이 대한민국의 시조인 김구의 나의 소원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나의 소원인데요. 제가 이쪽에 가서 한번 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성분 앉아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혹시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야죠.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영화를 봅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제 알라딘 팬이라. 거기 보니까 이제 진이라는 램프의 요정이 나와요. 진이 들어보셨죠? 네. 진이가 딱 3번의 소원을 묻습니다. 3가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이가 하나님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절대자가 나타나서 선생님께 소원을 3가지 묻는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죠. 첫 번째 소원을 말해 보세요.
건강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원. 돈 걱정은 안 하고 싶습니다. 돈 걱정. 네. 저 관통사 시험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지금 세 개인데 건강하고 돈 나왔어요. 자, 관통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 세 번째 마지막 소원. 하는 시험에 다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영리해. 아주 영리한 분이에요. 보통 분 같으면 이번 관통사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럴 텐데 앞으로 내가 볼 시험은 무조건 패스. 성공하실 거예요. 보통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여쭤보면요. 100이면 100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부자 되고 싶다. 다 똑같아 진짜. 근데 저는 공감해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고 이게 생명이죠. 부자 되세요. 좋은 소원이고. 두 번째 건강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가족. 대부분 가족이 세 번째예요. 이런데 우리 김구 선생님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저요? 대한독립인데요? 라고 말할 거래요. 그래? 돈 아니고? 그래, 알았어. 그럼 두 번째는 뭔데? 그러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돈 아니야? 건강 아니야? 이 사람 봐라. 그럼 세 번째 뭐야? 그 다음 소원이요. 더욱더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어떤 정치인의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기 위한 감언이설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전 김구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 이유가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는 안 다녀요.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해요, 저를. 저는 뭐 하나님이요, 기독교인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이크에도 있고 이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제 주변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래서는 아니고 하여튼 너무 죄스러운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리를 걸어서 장님의 눈을 띄워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도 할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 안과에 가면 돼요. 무리를 뭐하러 걸어요? 잠수함 타고 내려가거나 배 타고 위로 가거나. 예수님은 달에 발자국을 찍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늘을 날아서 여기서 미국까지 12시간 만에 날지 못했어요. 우린 하잖아요. 신이 못하는 일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용서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전 좋아해요. 뭐 눈 띄우고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 김구를 왜 좋아하냐? 이분은 실천하셨거든. 말은 다 잘해 정치인들. 이분은 실천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아까 잠깐 빼먹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 하나도 안 빼먹는 거 아시잖아요. 광복 3개월 앞에 두고 김구 선생님 아들이 김인이야. 폐결핵에 걸렸어. 그땐 결핵 걸리면 죽어요. 그래갖고 며느리가 찾아가갖고 사정을 합니다. 아버님, 저 항생제 좀, 페니실린 좀 구해주세요. 아버지 주석이니까 그 정도, 아버님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김구가 뭐라고 그러냐? 며느라가 자식의 목숨이 내 목숨보다 귀중하다. 나도 부모다. 내가 대신 죽고 싶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동지들이, 동포들이 병에 걸려도 약을 사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도 밥을 먹지 못하고 독립을 하려 해도 무기 살 돈이 없는데 내가 내 권력을 남용해서 이 독립자금으로 페니실린을 구해서 내 아들을 살린다면 그거는 독립정신에 어긋나지 않니? 이렇게 되면 누가 나와 임시정부를 따를 것이며 나와 임시정부를 따르지 않는다면 임시정부는 뭐가 될 것이며 임시정부가 뭐가 되면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니? 라고 가슴 아프게 거절하고 김인은 결국 죽어요. 광복 3개월 전에. 죽으면서 김인이 남긴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는 몸 조국을 위해 먼저 갑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호부호자예요. 호랑이 아버지의 호랑이 자식이다.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다 선구자라는 거예요. 선구자인 까닭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죽어갔어요.
이분은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의 이 귀절을 믿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 첫째도 뭐 조국 광복이 그랬으면 다른 정치인이 그랬다. 저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뭐. 근데 전 김구 선생님 믿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가셨으니까. 근데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시조가 꿈꿨던 그 꿈이 광복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후배들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 나의 소원 계속 보시겠습니다. 백범일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가장 부강한 나라, 군사력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건 아니라 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파봤으니 우리가 굉장히 군사력이 강해져서 혹여나 이웃 나라를 침공할까? 나 그거 원치 않는다래. 두 번째. 나 정도 지킬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11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빼고 합하면 계산 어려워져요. 5위권 들어갑니다. 우리의 부력은 경제력, 우리의 생활을 풍족해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우리나라가 그 광복 이후에 이제 6.25 전쟁 터지고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필리핀, 태국보다 경제력이 더 낮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GDP가 세계 9위, 8위, 9위를 왔다 갔다 해요. 이뤄드렸죠. 우리가 누구한테 막 손 빌려요? 거지예요? 원조 받아요? 아니잖아요. 자주국방하고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월등히 앞선다는 건 여기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알죠. 아니 국방비 예산 지출만 비교하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이에요. 전쟁을 원치 않고 우리도 피해를 입으니 피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자주국방 가능한 나라고요. 우리 손 벌리지 않는 그런 부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한없이 갖고 싶은 게 뭐냐? 문화의 힘이래. BTS를 원한대. SM을 원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정말 김구 선생님이 생각한 거에 100배, 1000배 이상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선배님들, 머리 희끗희끗하신 선배님들 계시고 그리고 또 제 또래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존경하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선배님들이 산업화, 한강의 기적의 주역들이에요. 물론 그 업적은 모 대통령이 그 뭐 재임 기간이니까 그분의 공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지만 전 진짜 숨은 조력자는 바로 선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리고 제 또래 분들이 그 수많은 분들이 눈 밑에 치약 바르고 싸워서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일궈낸 거예요.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고 이한열이 최루탄에 죽고 그렇게 해서 소중한 한 표를 얻었어요. 임시정부가 꿈꾸는 나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나라 이뤘다. 그런데 그럼 다 이뤘냐? 마지막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걸 못 이뤘어. 남북이 갈려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이뤄야 되냐? 바로 우리 젊은이들. 마무리를 하면 여기는 김구 선생님이 꾸셨던 꿈, 군사력, 경제력, 문화의 힘 다 우리가 이루었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 통일을 향한 평화의 어떤 구심점으로 향해 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단결하자, 화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일단은 근데 또 눈앞에 있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일단 첫 번째 단추인 여기는 관통사 면접시험 합격하시고요. 그 이후에 관통사가 돼서 많이 만나는 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의식이 만나서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신의 가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